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는 방법은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했으나 최고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법체계를 지금 시대에 조명해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최고회의에서 만든 수많은 입법들이 그 당시 우리나라가 세계사적 이름에서 제2차 산업혁명 단계인데 그 제2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입법 조치를 다 해줬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이제 경제건설을 하는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루는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울한 심정 가지고 한국일보 사장 장기영 씨를 자기 사랑채로 불렀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장기영 씨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은 허리띠를 졸라매라고만 합니까? 허리띠를 푹 열고 마음껏 먹도록 해야지 계속 허리띠만 조르는 내핏 경제만 강조하니 국민들이 살겠습니까? 아,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소? 국민들을 잘 먹고 살게 한다는 게 우리의 꿈이요. 그렇다면 방법이 있는데 왜 그 방법을 안 쓰냐? 무슨 방법이요? 아,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 풍부합니다. 외국에서 필요한 기술 사다 배워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싸게 팔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갑자기 장기영 씨가 부안역 씨로 내정되었던 경제기획원 장관이 장기영 씨로 바꾸고 거기서부터 외자 도입회를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외자 도입을 해서 수많은 공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공장이 전부 다 자립자진할 때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공장과 기업을 키워요. 나는 볼셰비키 혁명, 지난번에 전국이 불안해서 소련이 몰락할 때 고르바초프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소련이 몰락한 이유는 공산주의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 같은 기업을 갖지 못했던 것이 소련이 망한 원인이다. 결국 기업을 가진 나라가 승리를 하지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나라가 승리할 수 없다 하는 말처럼 박정희 대통령은 기업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장기영 선생이 나가가지고 지금 포크레인들이 많죠. 지금 건설 현장에 높은 포크레인이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있으니까 각하 저렇게 코끼리들이 많이 있어야지 나라가 발전합니다. 코끼리가 뭐야? 이 포크레인을 장기영 씨는 코끼리로 비유했던 겁니다. 그게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 그 건설의 상징입니다. 저도 한 7년 전에 통일된 동독을 가봤는데 서독에는 포크레인이 안 보이는데 동독에는 포크레인이 많이 보이더군요. 아, 이게 경제가 발전하는 징조로구나. 저도 그때 배웠던 얘기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볼 때 굉장히 큰 모험을 한 번 합니다. 그 모험이 뭔가 하니 카터 대통령과 담판을 끝에 미군을 가져가겠다. 한국이 이렇게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라면은 미군을 철수시킨다. 그래가지고 굉장하게 카터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담판을 합니다. 우리가 월남에 파병할 때 미군을 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서 브라운 각서가 있는데 그 각서에도 불구하고 빼려면 만들어라. 그렇게 서로들 고함을 지르고 헤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자주국방을 해야겠다 해서 군대를 만들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것에 착수를 하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죠. 결국은 그래서 중화공업을 발전시켜야만이 우리가 자강한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꼬은 돈이 이자가 비싼 것, 싼 것, 할 것 없이 합쳐서 근 400 몇십억 불의 돈을 꼬아 모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마치 4차 5개년 계획의 중간기입니다. 그 중간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50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세워놓았던 수많은 공장들이 7% 8%밖에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동이 안 되니까 남도부 이하 수많은 경제 간부들이 나서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아무리 봐도 이 중화공업을 공매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공매 처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 전두환 대통령이 딱 누르면서 제가 그때 마치 그 전두환 대통령 당 총재 비서실장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수석회의에 항상 참석하고 있어서 잘 들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전임자가 생각이 있어서 외채를 구워왔지 박정희 대통령이 무모할 정도로 외채를 구워왔겠느냐. 전임자가 생각이 있어서 또 도입을 했다면은 우리가 그 추이를 살리려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버텨야 이것을 공매 처분하지 않고 중화공업 투자에 효험을 보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490억 불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50억 불 더 추가로 꼬우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460억 불을 넘어서면서부터 이른바 3조 호황이 몰아친 겁니다. 달러가 떨어지고 이자가 떨어지고 엔화가 절하된 바람에 그러면서 7% 8% 돌아가던 공장이 만가동 만부와 모든 공장이 쉬지 않고 날새가면서 철학까지 해가면서 공장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짧은 기간 안에 외자를 전부 갚았는데 어떤 것은 이자가 비싼 것부터 먼저 갚아라.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갚을 지원만 있으니까 빨리 달라고 제초하던 국가들이 제초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시켰습니다마는 몇 개월 내에 그 중화공업에 의해서 그 비싼 이자들을 다 갚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치, 이 전두환이 취한 조치는 올림픽이라는 걸 유치하는 겁니다. 근데 올림픽 유치도 전두환 노태우 시대에 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대한체육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올림픽을 유치해라. 우리도 일본이 1964년에 올림픽을 유치해서 큰 성공을 이뤘으니 봐라. 근데 그렇게 지시를 한 지 9개월 만에 피살당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나중에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이 나중에 체육회로부터 다시 듣고 나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때도 경제기획원 장관 남도구 씨가 우리 한국 경제의 현재 형편이 절대로 올림픽을 유치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 올림픽을 유치하는 대신에 그 공매 처분을 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 경제의 부담을 좀 줄여가는 것이 가장 첫견이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 답변이 저도 들었습니다. 나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저 산 앞에 있는 고지를 점령하라는 것은 당신이 못해도 나는 한다. 지금 당신이 보기에는 올림픽이 안 될 것 같지만은 나는 기필 정주영 씨하고 팀을 짜가지고 올림픽을 유치한다. 그 정주영 씨하고 팀을 어떻게 짰어요? 정주영 씨가 전 세계 후진국가를 다니면서 식민지였던 국가는 올림픽도 못하고 식민 모국했던 국가들만 올림픽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도 올림픽 한번 하자. 그렇게 해가면서 전체 설득을 해서 뭐 제가 이런 말은 고인에게 좀 신뢰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시기가 뭡니까? 파테크입니다. 지금도 파테크가 좋죠. 그 파테크 하나씩을 선물해 가면서 줘가지고 결국은 나고야와 경쟁에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88 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그래 삼도항에서 경제에서 빚은 다 갚고 경제를 쭉쭉 뻗어가는데 거기에 올림픽까지 했고 그 전에 있었던 LA 올림픽 때는 소련이 참석 않고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는 미국이 참가 안 해가지고 동서양대전이 분열되었는데 88 서울 올림픽에는 동서양대전이 다 참석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는가. 아마 후진국가에서 다시금
올림픽을 유치할 만한 그런 능력과 배포와 비전을 가진 리더들은 안 생길 겁니다.